예, 오늘 지적 히스테리 환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피곤해서 어저께 못했습니다. 오늘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히스테리 환자 언어행위, 실제행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틈새를 파고드는 그 분석 철학의 한 예로 에드문드 게티어는 게테어가 아니라 게티어입니다. 암과 관련해 이것을 드러내 보였다.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3개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S는 P를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잔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둘째, 그 P라는 사실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셋째, S는 그의 알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봤던지 사진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S는 P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두 개의 복잡한 사례가 만들어졌어요. 동일한 틈새, 동일한 간격이 행위와 관련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주체 S가 행위 A를 의도를 갖고 수행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첫째, S는 A라는 행위를 완수하겠다는 근본적인 의도가 있어야 돼요. 둘째, A는 실제로 완수돼야 돼, 행위가. 셋째, S의 그 의도는 행위 A의 직접적인 의도여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A가 우연히 이루어졌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의도는 있었지만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 아니면 근본적인 의도는 있었지만 그 행위 자체는 타인의 실수에 의해서 또는 상황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그것은 행위의 직접적인 의도는 아니죠. 그 근본적인 의도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의도는 아닌 것이죠. 이것이 언어 행위가 갖는 실제적 차원이다. 그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실적 차원. 언어 행위가 갖는 실적 차원이라는 얘기는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행위의 성공 조건들과 그것의 현재와 사이의 틈새. 성공 조건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도가 있어야 되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돼야 된다는 이 성공 조건들은 있지만 그 행위가 실제적으로 현재화되는 것에는 그 틈새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실수로서의 행위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이것은 행위 실수로서의 행위. 이게 바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행위에서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어 행위, 실제 행위할 때 이 실제 행위가 바로 이 행위 실수로서의 행위예요. 모든 행위는 그것이 가능한 한계를 위반하고 그 자체 온전한 의미에서 현재화하는 한 근본적으로 행위 실수다. 그리고 불가능한 어떤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행위는, 모든 말은 미끄러짐에 있듯이 모든 언어 행위에는 미끄러짐이 있듯이 모든 실제적 행위에는 미끄러지는 행위, 즉 행위 실수가 있다 이거죠. 행위 실수. 이것은 어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행위가 현재화되는 순간에 근본적으로 행위 실수가 있다. 그리고 불가능한 어떤 걸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행위는 틈새 간격 실제를 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제 행위다. 충족 조건들 너머의 한정 불가능한 이 잉여는 틈새가 채워지기 위해 현실적 알미 되고 실제적 알미 되고 행위가 현실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덧붙여져야 되는 게 이 잉여라는 인간의 행위로 말한다면 뭐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건 증상이죠.
사람의 행동에는 증상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증상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예. 그 증상이 바로 그 사람의 말이나 행위가 실제적인 말이나 행위가 되고 또는 그 행위가 현실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 덧붙여져야 되는 잉여죠. 예, 그것이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잉여, 이거 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잉여는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실제를 건드리게 하자는 거예요. 이 잉여는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실제예요. 예. 어떻게 조절할 수가, 통제할 수가 없는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론과 분석적 실전원의 행위의 지위에 접근해야 한다. 예.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이 행위는 근본적으로 실수 행위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분석도 접근해야 된다 이거죠. 분석적 실전원의 행위의 지위에 접근해야 한다. 내디뎌야 될 첫 번째 걸음은 물론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순진한 대립을 처리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순진한 대립을 처리하는 것이야. 예. 단순한 비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단순한 비교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예. 우리가 언어 행위와 실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단순 대립은 그는 말하자면 정반과 같은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이거죠. 고유한 의미에서의 유일한 행위는 새로운 상징적 현실을 세우는 행위인 언어 행위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유일한 행위는 새로운 상징적 현실을 세우는 행위인 언어 행위다. 여기 새로운 상징적 현실을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언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주체가 말하는 것이 주체의 현실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주체 언어가 주체의 현실을 구성하고 세우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것으로서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행위로의 이행의 범죄예요. 행위로의 이행이에요. 비언어적인 것이라는 건 뭐죠? 예. 뭐 감정으로 행동한다든지, 예. 예. 상상계적으로 행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언어에 기초하지 않은, 그러니까 언어에 근거하지 않은, 예. 언어에 근거하지 않은 이 비언어적인 행위인 상상적 행위, 예. 이게 상상적 행위예요. 이게 언어에 근거한 행위가 이 상징계적 행위죠. 언어에 근거하지 않은 비언어적인 것으로서의 행위는 행위로의 이행의 범죄에 속한다. 정신외상적 핵을 상징화하는 데 실패한 것을 증언하는 거짓 출구의 범죄에 속한다. 정신외상적 핵을 상징화하는 데 실패한 것을 증언하는 거짓 출구. 이거에 속하는 게 비언어적인 행위로의 이행, 이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결여될 때 상징화의 길이 차단될 때 행동한다. 예. 분노를 참지 못할 때, 분노를 상징화하지 못하고 분노를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석 이론의 마지막 말이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라 라면 분석 과정의 마지막은 상징적 질서 안에 주체에 완수된 통합처럼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상징화 2단계. 이게 상징화 2단계입니다. 주체 완수된 통합.
분석에는 이러한 주체의 상징적 질서 안에 주체를 완수된 통합처럼 한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체 정신외상적 핵, 이걸 상징화하는데 성공해야 돼요. 이걸 상징화해야 내야 돼요. 이것은 상징화하는 것. 이건 상징화 1단계예요. 그리고 주체 안에 상징적 질서를 통합되게 만드는 것. 이게 상징화 2단계. 물론 상징화 2단계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상징 구조 안에 내가 나의 위치를 딱 잡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상징화 2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현실 안에 내가 동일시되는 것. 동일시되는 것. 기계의 한 부품처럼 돌아가는 것. 이게 상징화 2단계인데 여기서 지금 상징화 1단계, 2단계가 다 나와요. 지금. 즉 분석의 목적은 주인기표, 즉 주체에게 상징적 망 안에 그의 자리를 주는 대리권한, 그에게 상징적 동일시를 가능하게 하는 대리권한을 생산하는 것이고, 이게 상징화 2단계,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의 상징화 2단계. 이 상징화 2단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체 개인적인 주체 개인적인 범주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과 일치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분석 과정의 마지막은 상징적 질서 안에 주체에 완수된 통합처럼 한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상징화 2단계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미끄러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일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위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위. 락강은 이런 얘기를 하죠.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개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주체적으로도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 세계적인 의미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락강은 뭐라고 말하느냐.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한의 실천을 통해서 그냥 실천이 아니라 극한의 실천, 죽음 충동을 발현하는 충동,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인이죠. 단순히 지식만 알고 있다고 지성인이 아니죠. 그것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또 사회적 망에서의 상징화 2단계, 이것은 사회적 질서, 사회적 어떤 망, 사회적 의미작용에 나 자신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상징화 3단계는 뭐죠? 상징화 3단계는 바로 그 상징적, 사회적 상징계의 균열을 뚫고 새로운 상징을 향해서 즉 현실적 상징계라는 그 상징화 2단계에서의 그 현실, 이걸 넘어가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 새로운 상징을 향해서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징화 3단계입니다. 행위 실수들은 성공한 상징화에 의해 와해될 징후적 구성체들일 것이다. 행위 실수들이라는 게 이게 징후예요.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할 때 징후 또는 징후라고도 하고, 행위 실수들, 이거는 성공한 상징화에 의해서 와해될 수밖에. 이게 와해된다는 거, 이게 바로 상징화 1단계 아니에요? 이 징후가 해석되는 거, 상징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 이게 상징화 1단계. 될 징후적 구성체될 것이다. 타자의 동일시된 분석가는 거기서 의미작용의 주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의 작업은 피분석자에게 그의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려보내고 그것을 통해 그를 상징적 망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 주체의 상징적, 개인적 상징적 망, 또 사회적 상징적 망 안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징화 2단계죠. 이게 상징화 2단계예요. 상징적 망 안에
주체의 위치를 잡게 만드는 것이죠. 주체의 위치를 잡게 만드는 것. 이게 상징화 2단계. 분석 행위의 본질은 혼란을 새로운 조화로 기적적으로 변형시키는 일일 것이다. 예. 이게 언어의 작용이죠. 혼란을 새로운 조화로 기적적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아주 그냥 전복적으로. 예. 아주 발견적. 네. 전복적으로 변형시키는 일이에요. 이 전복적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 은유적인 얘기예요. 기적적으로 변형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단절적 은유죠. 예. 은유적이고 단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이 환유적인 작용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환유적인 작용이 이걸 기적적으로 변형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단지 기반을 깔고 있을 뿐이고 새로운 조화는 통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그게 기적적이라는 뜻이죠. 징후적 구성체들에게 소급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새로운 누빔점이에요. 소급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과거의 징후적 구성체, 과거의 나의 행위 실수들, 이러한 것에 내가 어떻게 한다? 소급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예. 소급적인 해석을 주는 거예요. 소급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누빔점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할 새로운 누빔점의 생산에 의한 상징적 필연성의 수립일 것이다. 예. 뭐가? 분석 작업이라는 게. 예. 분석 작업이라는 게. 예, 그의 작업이라는 게 뭐예요? 분석 작업이 아니, 분석 작업이라는 거죠. 분석 담론에서 우리는 생산의 자리에 누빔점 S1을 발견하지 않는가? 예, 생산의 자리. 예, 주인 자리 있고, 여기 내담자 자리 있죠. 그 다음 요 밑에가 생산의 자리예요. 요 옆에가 결의의 자리죠. 여기서 분석 담론의 요인인 분석가는 의미작용의 주인인 대타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인 담론에서는 이 분석가가 주인의 자리에 위치하는데, 분석가가 주인의 자리, 의미작용의 생산의 주인의 자리에 위치하는데, 이 분석 담론에서는 이 분석가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요인의 자리, 대상 A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가 대상 A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이 환자의 자리가 되죠. 그는 대상 A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환자가 욕망해야 되는 대상 A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의 행위도 기피의 편에 위치시켜 되는 게 아니라 대상 편에 위치하고 있고, 이 잉여, 이 분석가라는 이 대상 A라는 이 잉여 안에 실제의 규정 불가능한 이 나머지 안에 뭐를 위치시킨다? 그의 행위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대타자의 잉여를 볼 때, 대타자의 그 결여된 행위를 볼 때, 대타자의 행위 실수를 볼 때, 주체는 자신의 잉여, 자신의 결여를 보며, 일어나고 주체는 대타자 안에서 결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결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여를 봐야 돼요. 대타자 안에서. 대타자의 말 안에서, 대타자의 행위 안에서 결여를 보며 대타자의 실제를 볼 때 주체는 자신의 실제를 대면하게 된다. 이것이 분석가의 언어 행위이며 실제 행위다. 대타자의 실제를 볼 때 주체는 자신의 실제를 대면하게 돼요. 이것이 분석가의 언어 행위고 실제 행위입니다. 분석가는 이 실패한 언어 행위, 분석가는 실패한 언어 행위, 분석가의
이 실패한 언어 행위, 실제 행위에 의한 주체의 창조, 이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언어 행위, 실제 행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전한 완전한 언어를 가진, 완전한 행위를 가진 주체로서의 분석가에 의한 그 주체의 창조가 아니라, 주체의 자기 자신의 발견이 아니라, 언어 행위가 실패한 언어 행위, 실제 행위, 이 잉여가 있는 이 실제 행위를 통해서 주체가 자신의 실제를 대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그 증후들, 이 행위 실수들을 상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작용의 망 안에서 또는 상징적 망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주체의 현실을 구성하고 세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 잘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 잘해야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 잘해야 되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말 잘해야 돼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 해야죠. 여기 상징어 1단계, 2단계 다 나와요. 언어행위, 실제행위. 오늘 언어행위, 실제행위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엔 두 번째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